크몽에 책 쓰기 전자책 내고, 이제 뭐 블로그에다가 책 쓰기 과정, 그 코너 글들을 조금 올리고 이렇게 해서 좀 타이틀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네. 저기, 라이프를 파이프로 잘못 오타인 것 같지만 그게 또 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엄청납니다. 네. 그런 해석이, 조현미 선생님은 그 자아상태, 인생태도 검사 어떻게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음 독서가 교류, 본질 교류 육아거든요. 분석이요. 네네네. 네. 네네. 네. 네. 그거 처음에 하는데, 이전에 자아상태랑 인생태도 검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으신 거죠? 그게 교류 분석 그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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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음, 그거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검사하는데요. 네. 검사하는데 10분? 그러면은 그 분석된 거를 받는 거는 서면으로 받아서 읽어보는 거죠? 네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가 해가지고, 음, 음, 그거 하고 또 뭐가 있죠? 그렇게 해서 검사 그 받고, 온라인 검사는 본인이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음, 검사한 결과지를 가지고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종, 본질 육아 독서 모임 다음 달 것까지 해서 아, 같이 껴 그래요? 있어요. 그래요? 본질 육아는 지금 어떤 거죠? 제가 그게 책 그 이름인지를 정신과 전문의 진아영 교수님이 네. 쓴 책이고, 작년 겨울, 올해 초 베스트셀러였죠. 그러면 그 육아 관련이면은 아이 그 아, 제목이 육아가 써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아이 키우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 네. 그런 거 네. 같아가지고 이게 제목이 이런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지 하고 되게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는데 그게 그럼 다음 책을 그걸로 하신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몇 주 과정으로 4주로 하는 거예요? 네, 한 달이요. 이 네. 내면 소통을 2달 과정으로 해봤더니 네. 2달이 생각보다 네, 참여하는 사람이나 진행하는 사람이나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힘이 빠지죠. 그래서 좀 빡시게 한 달 텀으로 가는 게 책이 두껍든 얇든 한 달 텀이 제일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뜻을 좀 몰랐네요. 접수할게요.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내면 소통 오늘 6주차고 8장과 9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은 편도체 안정화를 위한 내면 소통 명상 주제로 두려움과 분노, 우리 감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감정과 관련돼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도체 안정화를 위한 내면 소통 명상에서 두려움과 분노라는 거, 이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감정은 오로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감정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거. 이게 이제 감정을 잘 다스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부정적 정서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마음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한번 예, 배워봤기 때문에 그 마음 근력의 핵심이 자기 조절 능력에 있다라는 것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정서라는 거, 이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부정적 감정만을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노나 짜증이나 걱정, 공포, 역겨움 이러한 것들은 다 몸의 작용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계가 움직일 때 숨가쁘게 뛰면 심장박동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하면 나도 모르게 움츠리게 되고 이제 몸이 더 굳어지게 되고 하는데 그게 다 부정적 정서가 몸의 작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정서라고 하면은 이모션이란 단어도 있지만 어펙트라는 단어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무드가 어떠냐, 정서가 어떠냐 할 때 그렇게 사용할 때는 어펙트라고도 사용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감정 이모션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 행복감, 자부심, 자타긍정, 용서, 감사, 이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이제 몸에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작용에 기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트라우마라든지 PTSD라든지 이렇게 정신과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치료하는 것과도 또 연결지어서 연장선상으로 보면 우리가 편도체 안정화 훈련 이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을 바꾸면 그것도 치료가 될 것이다라는 관점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편도체 안정화 훈련을 위해서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는 습관을 잠재우는 거. 내가 어떻게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처럼 밥 먹듯이 계속 떠올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모션이 계속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아니면 뭔가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쫓기는 것 같은지, 아니면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 하는지,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정서 안에서 이모션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마음 근력도 강화가 될 수 있다. 또 편도체 안정화도 훈련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감정 인지와 감정 조절 능력도 키워야 되는 게 핵심인데 이 키울 수 있는 것은 부정적 감정이 나한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번 8장 주제가 편도체 안정화를 위한 내면소통 명상이잖아요. 그래서 명상은 이제 호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을 통해서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 불안감 혹은 공포, 이 두려움 하나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감정의 본질은 두려움이다. 감정 조절 장애의 문제나 습관적인 부정적 정서 유발의 문제는 모두 두려움에서 벗어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류 분석에서는 인생 태도라고 있어요. 그 인생 태도에서는 네 가지 영역에 진정한 감정이 있거든요. 그 안에 진정한 감정이 두려움은 어떤 인생 태도에서 나타나냐면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옳지 않고 상대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때 완전 절망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느끼는 진정한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이 뇌 과학적으로 볼 때도 부정적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일치상통한 것 같아요.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몸의 문제다.
여기서 이제 저도 처음 들어본 단어이긴 한데, 알로스테시스. 이게 이제 알로스가 다음, 변화라는 뜻이고, 스테시스가 현상 유지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화 속의 안정. 굉장히 역설적인 개념이긴 한데, 이 핵심이 바로 생명 현상을 위한 조절 자금. 이것이 이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5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능동적인 예측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로스테시스를 하나의 중앙 컨트롤 타워라고 여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늘 변화하고 성장하고 움직인다. 우리가 이제 호모시스 이 항상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든 다시 자기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회복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알로스테시스는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내부 감각까지 고려해서 능동적 추론을 함으로써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최소화하는 것.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쫓긴다든지 아니면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든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 몸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로스테시스 이러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조절 작용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도 시각적으로 이런 감각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예측을 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세모가 없지만 세모라고 보여지는 것도 우리가 본다의 개념에 확장된 것처럼 알로스테시스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능동적인 추론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이제 처해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포괄적이고도 역동적으로 예측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알로스테시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로스테시스 관점에서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중독이나 우울증을 예시로 들었어요. 중독은 뇌의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병이지만 이 중독은 내성이라든지 금단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독의 특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말하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극으로부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레인포스 더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이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다른 중독적인 것보다 더 즐거운 것을 찾아주는 것,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알로스테시스 관점에서도 치료적인 그런 회복적인 면에서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은 이제 햇볕을 잘 쬐면 우울증에서도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경전달 물질 안에서 작용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약을 먹는 거 말고도 신체 움직임이나 식단을 통해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더 폭넓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알로스테시스 관점이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 전체의 작동 과정에서 아직 알로스테시스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오류가 발생한 거고 그로 인해서 불편하고 불쾌감 이러한 것들이 고통으로 떠오르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함을 의식에 하소연하는 것. 이게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얘기한 감정과 통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세 가지 글로벌 네트워크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능동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뇌 위치에 있는 DMN, 이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편도체 안에 PCC가 중심이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중앙 수행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목표 지향적인 이런 행위를 할 때 이 중앙 수행 네트워크가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저성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이것은 현저하게 자극이 느껴질 때 활성화되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을 경험을 할 때, 감정을 경험하는 것과 조절을 할 때 이 세 가지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기능하고 작동하는 게 예측하는 부위가 다르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험을 하는 것은 예측하는 부위인데 이게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현저성 네트워크 1, 3번이 기능을 하고 있고, 또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예측 오류를 수정하는 부위, 다시 말하면 중앙수행 네트워크와 현저성 네트워크, 이 두 가지 2, 3번이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알로스테시스, 이것이 이제 신경 시스템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능동적인 추론과 예측을 통해서 내적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을 표상하는 것, 이것을 이제 내부 감각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제 신경 시스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한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 알로스테시스의 관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섭렵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섭렵이 하는 역할은 바로 뭐냐면 위계적 구조를 통해서 편도체가 이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감각 피질이나 보상체계, 전전두 피질, 이런 뇌에서 이제 각 부위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환경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능동적으로 추론하는 이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 섭렵이 조율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 경험한 것과 조절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는지, 이러한 모든 것이 섭렵이 핵심적으로 기능을 맡아서 담당하고 있다라는 걸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라는 것인데, 이 감정은 몸의 신진대사와 에너지를 조절하는 전체적인 알로스테시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 감각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준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감정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고 우리 몸이 반응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이고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쾌감이나 이런 두려움, 이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그 신호이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유발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무조건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기능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잘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이 능동적인 예측을 하면서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뭐든지 그 두려움에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신호를 보내지만 이 신호가 나한테 정말 생존에 위협을 주는 무서운 거다, 그러면은 그 위협을 주는 거로부터 우리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두려움의 신호에 고마워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감각 정보들을 가려내서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다. 두려워하는 거다. 라고 여겨진다면 거기에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또 에너지 소비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바닥에 이제 송충이 같은 게 기어다녔어요. 근데 그 송충이를 본 여학생이 완전 기절조풍하면서 놀란 거죠. 근데 그 학생 입장에서는 무섭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그 벌레를 잠깐 안 보이는 쪽으로 치워주던가 죽이던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려운 것이 지금 현재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이 능동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내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트라우마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트라우마 경험한 것이 능동적인 추론 시스템에 장애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지 못하고 네, 다 무시하지 못하고 이것에 다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더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을 할 때 이제 능동적으로 추론을 하면서 아, 이거는 지금 내가 실제 겪는 경험이 아니야 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치료가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이유가 예측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한테 현저하게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의 오류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저성 네트워크가 이제 그 네트워크에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인지하는 것, 이거 자체가 내부 감각에서 주어지는 그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능동적 추론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부 감각 인지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 소통 명상이 이번 8장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두려움과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 이런 정서를 경험을 했을 때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기를 바로 명상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신체적으로 또 느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과 통증이 능동적 추론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소주제로 감정과 통증은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몸이 주는 여러 가지 감각 정보로부터 바탕으로 구성이 되는 것. 하나의 신호인데 이 감정 조절은 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증에는 급성 통증이나 만성 통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둘의 작동 방식은 서로 다르다라고 네,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급성 통증은 부상이나 염증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났다가 염증이 가라앉으면 사라져요. 하지만 만성 통증은 부위도 굉장히 열어보시고 내부 감각에 의해서 추론하는 그런 시스템의 오류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감정과 통증은 뇌의 능동적 추론의 결과다. 우리가 이제 통증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몸이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가 죽어 있으면 그런 통증이라는 감각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통증도 느끼는 건데 이 만성 통증은 뇌가 통각을 수용하는 이런 기능적으로
중독된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통각수용이라는 것이 뭐냐? 감각신경계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신체에 위해가 될 만한 해로운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통각수용이다. 우리가 바늘에 찔리거나 칼에 비거나 그러면 바로 아프잖아요.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뇌가 통각수용을 하는 것인데 이런 기능이 잘 발달이 돼야 되지만 이런 발달이 중독된 상태가 바로 만성 통증이라는 거예요. 바늘에 찔려서 아픈데 아프지가 않아요. 중독돼 있어서. 중독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추신경계가 억제되어 있다. 마비되어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바라본다면. 그래서 만성 통증의 핵심 원인은 몸의 내부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감각을 증폭시켜서 과장되게 통증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동안 계속 아파왔던 것이 또 하나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아프지 않지만 나 아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정말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성 통증의 하나가 부위가 여러 가지긴 하지만 우리 이 승모근 항상 이 안에 곰 100만 마리가 막 서 있잖아요. 누르잖아요. 그 어깨의 무게가 너무 아프고 하니까 이거는 안마를 받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침을 맞고 치료를 받아도 다시 돌아서면 또 아프죠. 이게 이제 만성 통증으로 여겨지는 건데 이것은 우리 뇌의 통각 수용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성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장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통증의 원인을 소음에 불과한 내부 감각 신호의 볼륨 크기를 줄이는 능력을 상실한 것, 그리고 주의력 재분산 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각 수용 자체가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부 감각으로 우리가 자각해서 훈련하는 것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리고 정서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내재적인 그런 질서를 우리가 몸과 의식에서 내향적으로 펼쳐지는 바로 앞에서 얘기한 능동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어깨 눌러보세요. 딱딱하죠? 아프죠? 근데 이것보다 내가 오늘도 고생했어. 이렇게 한마디로 오늘도 고생했지.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해줄 수 있지만 이건 풀리지 않는 거야. 아예 못을 박는 경우가 있죠.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 장애, 이런 만성 통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력을 재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here and now예요.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가이드가 또 이 내면소통 명상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흡입니다. 이 호흡에 집중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라는 행위가 내 몸에 어떠한 느낌이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면밀하게 이 몸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변화를 마음의 눈으로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성 통증 환자가 이렇게 하면 나을 거야 라고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은 대로 또 통증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플 때는 몸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몸이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근력 향상을 위한 내면 소통 훈련의 핵심에는 움직임 명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명상을 하면서도 움직임 명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명상에는 전통적인 사티 명상이 주의력 재배치 훈련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내 몸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적이나 외부적인 이런 감각 정보에 실시간 최대한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공통적인 사항은 호흡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 장애와 만성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동적으로 추론 과정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는 이런 과정이 바로 자기 참조 과정 자체에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앞에서 부정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분노와 짜증과 공격성, 불안, 공포, 우울, 좌절, 이런 무력감, 또 역겨움, 이러한 등등의 이런 감정들은 몸이 내부 감각을 통해서 뇌로 올려보내는 다양한 감각 신호를 바탕으로 내적 모델이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던 능동적인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감정 조절 원천이 바로 몸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움직임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움직임을 통해서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몸이 긴장되니까 근육이 수축이 돼요. 호흡도 빨라지고 불규칙하게 되고. 그러면은 알로스테시스가 인식할 때 교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반응하는 것과 뇌로 올려보내는 그런 감각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도체를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것 자체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 이것은 이제 변형계 안에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자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몸에 긴장된 것을 이완시킬 수 있고 이 이완을 통해서 감정이 조절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능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흡이라는 겁니다. 호흡은 자율신경계에도 관여할 수 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만으로도 편도체에 변화가 생기고 부정적 정서는 몸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그 8장의 정확한 제목, 편도체 안정화, 이것은 내면 소통 명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편도체 안정화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내 몸 상태를 알아차리고 몸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을 때 바늘에 찔렸던 거, 뭐 칼에 잠깐 비었을 때 그때 느끼는 찔림이나 아픔이나 통증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그때 조치를 취하지 못하잖아요.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고 그 몸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내가 의식과 의도를 내 몸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으로 나의 의식을 향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고 어디가 긴장되었는지 어디가 이완되었는지 이런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편도체 안정화 훈련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내 몸의 변화와 느낌들에게 계속 집중하는 것이 호흡이고 이 호흡 자체가 내 뭔가에 내가 하는 내면 소통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의 목표는 호흡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고요함을 주는 거예요. 명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세예요. 바로 허리를 곧게 펴고 경추 1번을 아틀라스라고 해요. 그래서 경추 1번 위에 이제 머리가 잘 올려져 있는 자세를 취하는 거. 삐딱하거나 의자에 기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등받이에서 조금 떼가지고 네, 직각으로 네, 앉은 상태. 명상의 모든 기본 자세가 바로 똑바로 앉아서 어깨는 이렇게 내려뜨리고 목, 얼굴, 목, 어깨 이런 긴장을 이완시키면서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모든 명상의 기본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도체를 안정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깨를 쭉 최대한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 등받이에서 등을 떼시고 허리를 곧게 펴고 경추 1번 위에 머리가 제대로 잘 서 있는지 이렇게 해서 명상이 호흡을 하는 건데 들숨, 날숨. 들숨에서는 호흡을 들여 마셨을 때 횡격막이 쭉 내려가고 넓어져요. 그리고 날숨 내쉴 때는 횡격막이 다시 올라오고 좁혀집니다.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해버렸네요. 이렇게 들숨과 날숨 이것을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굉장히 편안함, 고요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특히 발표, 두려움 이런 떨림이 있을 때 복식 호흡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잠깐 이렇게 타임아웃을 갖잖아요. 그런 것도 이 명상, 이 편도체 안정화를 위한 여기 소개해주는 이 명상하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면역계의 핵심 부위가 편도체이기 때문에 이 편도체가 바로 이 뇌에서 우리 뇌는 이 뇌 안에 어떻게 보면은 바로 머리, 바로 이 손에 아래 척수, 이 뇌관이 있고 간내, 중내, 교내, 연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중내 위에 간내가 있고 시상과 시상하부로 또 나눠지고 시상하부는 우리가 숨가쁘게 뛰거나 할 때 헐떡이는 거 이게 자율신경계 중추 스트레스 반응 센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교대로 작동하는 이런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요, 우리 몸은 계속해서 변화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안정화시켜야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지니까요. 그래서 내부 감각, 자각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뇌신경계 이런 이완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내면 소통 이런 명상을 통해서 편도체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EMDR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EMDR은 눈동자를 계속 좌우로, 위아래로, 또 대각선으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감을 찾는 하나의 치료법입니다.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내부 감각 훈련으로서의 내면 소통 명상은 내부 감각에 의해서 앞에서 소개한 능동적 추론이 감정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알아차림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면 소통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훈련입니다. 앉아서 하는 명상법, 또 서서 하는 자세,
뭐 혹시 동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동영상 따로 찾아보시진 않으셨죠? 어, 우선 앉아서 하는 바르게 앉는 법. 이거는 저도 이렇게 앉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네요. 맞나요? 지금 소리는 안 들리고 있어요. 그 공유하실 때 음향도 같이 공유해 주셔야지 들리죠. 아, 소리 큰 공유를 안 도움이 해드렸네요. 됩니다. 죄송해요. 네. 네, 바르게 앉는 법 이제 앞에서 정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막이 옆에서 있어서. 보신 네. 것처럼 엉덩이가 지금 무릎보다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충분히 높게 받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앉을 때 약간 끼울어서 앉으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리 잘 잡고 체중을 점점 꼬리뼈 쪽에 놓고 몸을 일으켜 세우면 이렇게 똑바로 되죠. 그러면 느낌에 양쪽 무릎 끝과 이 꼬리뼈가 삼각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 바깥쪽, 종아리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 무릎 바깥쪽이 전부 다 방석에 골고루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안하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 모양은요, 이렇게 지금 이 발날을, 이쪽 발날을 요 허벅지와 종아리 요 살 사이, 부드러운 사이에 끼워도 되고, 아니면 그게 불편하신 분은 그냥 이렇게 다 바깥에 방석에 올려놔야 됩니다. 두 발을 다. 어떻게 하셔든지 상관없고 편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명상은 편안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오래 앉는 법입니다. 똑바로 앉으시고 손은 어떻게 할까요? 손은 제일 뭐 간단하게는 이쪽에다 이렇게 올려놔도 됩니다. 어떤 분은 어깨라든지 팔에 긴장도 때문에 이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앉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어렸을 때 베개를 엉덩이에 깔고 앉은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김주한 교수님이 소개해주는 이 앉아서 명상하는 자세의 이 방법은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앉은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석을 접어서 또는 두 개 겹쳐서 이렇게 앉으면 좋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편안하게 있는 것도 볼게요. 툭. 서서 하는 명상이에요. 그리고 이 서서 하는 명상 자세, 일명 참잠공 또는 무극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서서 하는 명상 자세의 좋은 점은 바디 스캐닝이 잘 된다는 겁니다. 꼬리뼈의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그 느낌이 온몸에 퍼집니다. 어깨에 긴장을 조금만 풀어도 그 편안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그리고 내 턱의 위치, 근육의 긴장, 복근의 긴장 정도, 꼬리뼈는 잘 아래로 떨어지는가,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자세를 잡고 그 다음에 온몸의 긴장을 풀면서 이제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내 호흡을 알아차리는 호흡 명상. 책에 자세히 설명도 있죠. 그걸 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호흡 명상을 해보시면 네.
그것까지만 볼게요. 이것도 한 자세고요. 또 여기서 좀 더 집중이 잘 된다 하면 손을 요 손 첫째 마디 바깥쪽이 손바닥에 이 마디가 시작되는 부분, 손바닥과 손가락 마디가 시작되는 부분에 이렇게 갖다 맞춥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또 엄지손가락 두 개를 맞닿게 합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타원으로 보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또 어깨 힘 빼고 팔에 힘 빼고 툭 내려놓습니다. 손은 허공에 떠 있는데 내 온몸에 어깨에 목에 팔에 긴장된 곳은 하나도 없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왼손 바닥에 오른손 올려놨거든요. 반대로 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불편한데 그걸 참고 한다. 명상은 인내심 훈련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명상의 목적은 결국 고요함, 편안함,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내심 테스트 이런 훈련이 아니니까 우리가 수양? 뭔가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이완할 수 있는 거. 아까 전에 서서 하는 명상에서도 바디 스캐닝이 잘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움직일 때 내 감각이 어떻게 또 다른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것들을 네,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8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8장을 나누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나는 이 부분에서 새로 알게 된 거,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적용을 해봤더니 이렇게 좋았더라. 소통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월드, 단학선언, 거기 이제 평생회원, 들어봤어요. 평생회원이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아, 수련을 그러세요?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국선도에서 또 수련을 받은 적이 있고. 아, 근데 오늘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그럼요. 연결되는 거구나. 이걸 좀 알게 돼서, 다시 좀 찾아봐야 되겠다. 놓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이미 나한테 왔던 것들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년 전인가요? 오래전이죠. 수십 년? 그러니까 20받기 전이니까 20받기 전 투석할 때 투석 전하고 그러면 2001년 한 99년 2000년 이때쯤 그러면 한 3, 4년 전에 오래전이네. 네. 네. 수십 그래서 년이라고 한 게, 20년이 훌쩍 여- 넘은, 20년 네. 전이네요. 예. 그래서 네. 명상 훈련을 좀 해야겠다. 다시 좀 먼지 털고 옛날 그럼요. 기억과 책 자료 찾아가지고 다시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고통에 대한 인식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몸의 고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만성 고통에 시달린 분들이 만성통증. 만성 통증, 네. 만성 네. 통증에 시달린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네. 아까 좀 말씀 중에 잠깐 이해가 안 된 부분, 만성 통증, 이렇게 뭔가 상처를 계속 주면, 그러니까 만성 통증이라는 건 통증을 느끼는 거, 둔감해지는 거. 둔감해지는 거, 네. 둔감해지는 거.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오류가 나서 통증을 통증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만성 통증은 통증을 느끼는 거를 만성 통증이라고 하지 않아요? 통증을 못 느끼는 것도 둔감하게 된 것도 아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픈 거를 과장하고 확대해서 사실은 참아도 되는 거지만 참지 않고 더 아프다 이제 오버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안 그게, 아픈 상태이지만 나는 아픈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음, 근데 이해되세요? 그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음, 고통에 둔감해지는 거하고, 또 네. 고통에, 통증에 과민해지는 거, 작은 통증을 큰 통증인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음, 그게 하나인가요? 두 가지가? 기능은 두 가지, 서로 오류, 오류가 나는 아, 거. 둘 다 오류. 네, 둔감해지는 것도, 과민한 것도, 둘 다 오류다. 그쵸. 다 음, 감각이니까요. 감각이 네. 다 하나로 획일적인 건 아니잖아요.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국선도도 하셨고, 단어들도 또 하셨고. 네. 제가 살아보려고 애를 팔짱을 많이, 하면서, 그러셨구나. 음, 지금 이렇게 살아 계신 게 어디예요? 잘 그러게요. 사셔야죠. 감사한 일입니다. 네. 팔짱을 읽으시면서 나누실 수 있는 분 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다음 지도 저는 넘어갈까요? 명상을, 네. 명상을 안 해봐서 조금 어려웠고요. 근데 음, 명상을 잠깐이라도 하고 하면 되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몸의 문제다. 이 명제도, 이 소제목도 좀 많이, 이 감정이 그냥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몸의 문제로 그죠.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네, 또 새롭게 그쵸. 알게 된 것 음, 같아요. 예, 음, 아까 또 알로스테시스, 예, 이것도 네. 좀 새로웠고요. 음, 저도 발음하기가 좀 네,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생소한 단어여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음, 제가 2022년 그 다이어트 사이언스 쓴 최겸이라는 그분의 책을 사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책을 보더라도 이런 용어가 나와요. 음.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음. 시간이 10시 40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우리 8장 한 장 하는데 1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9장은 그 페이퍼로 대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이런 네, 날도 있어야죠. 음, 각자 읽으시고 또 우리 네, 채팅방 있으니까 채팅방에 의견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소감 또 소은수 선생님 그 인사이트를 또 하나 저희한테 주실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아, 책을 제가 막 정성 들여 읽어야 되는데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음, 책인데 뭐 어쨌든 그 다급하게 그 끝에까지 좀 쫙 이렇게 훑어보는 식으로 가서 그 상세하게 이렇게 읽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후로는 뭐 책이 6장 넘어가면서 음, 어, 그렇게 뭐 어려운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인 뭐 내면 소통, 감정 그런 걸 어떻게 조절하는지 또 안정화시키는지 이런 주 내용이어서 조금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오늘 지금 말씀하신 그 8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능동적 추론, 능동적 네. 추론을 해야 되겠, 능동적 추론이라는 거의 의미, 그거를 조금, 음, 적극적으로, 어, 정확히 알고 그걸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는 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나 부정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상태에 있고 내가 어떤 걸 하고자 하는데 그 어떤 걸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그 하고자 하는 목표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삶의 어떤 한계 안에 항상 갇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살던 대로 사는 그 한계 내의 삶, 이것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능동적인 추론을 하게 되면 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의 어떤 삶의 한계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제일 영향받는 것이 우리 인생 역사의 히스토리 속에서 영향받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프로테이지가 높고 물론 이렇게 뭐 이렇게 유전된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심리학자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일 거예요. 과거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그 관계에서 피드백을 받았고 거기서 어떻게 상처받았고 어떻게 억눌림이 있었고 그랬던 그런 과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감정에 딱 걸려가지고 그 감정에 묶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내 삶의 바운드리가 되고 내가 더 나갈 수 없는 삶의 바운드리를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게 지금 인지 오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능동적 추론으로 해서 그걸 해석을 달리하는데 그걸 자신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능동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인 추론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런 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막 엄청나게 학대를 받았어요.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이 어디 가서든지 자기는 학대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두려움이 무의식에 이렇게 잠재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나는 학대받을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내면을 자기 인생의 히스토리 속에서 자기 내면을 파고 들어갔을 때 내가 그러한 두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알아차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인 그 추론을 해서 그 인지 오류를 바꿔줘야 되는 거를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그 내면적으로 깊이 있게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진 사람이 됐어. 이게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분야로, 계속 나간다면, 이게 나에게 있어서, 어,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그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재료로 나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잘 해석을 했어요. 재해석을 한 거죠. 기존의 부정적인 사건을 능동적인 추론해서 재해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뭐 이렇게 그 무의식의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영향을 덜 받을 거예요. 그리고 편안해지겠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근데 이렇게 능동적 추론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자기가 능동적 추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개념 내용을 이제 바꾸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울증도 치료가 된다라고 적용을 해서 그런 관점을 좀 바꿔보자라고 한 건데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5장에서 마코프 블랭킷 이것을 볼 때 I7이 가운데에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감각들이 주는 신호 이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능동적 추론을 통해서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 그 앞에서 얘기했던 경험자가 또 바뀌어지는 거. 아, 역시 또 기대 이상입니다. 심오해졌어요. 아, 오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좋은 밤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음. 이대로 끝내겠습니다.